웅비. 베이징은 화창한 햇살에 감싸여 있었다. 공항 주변에 펼쳐진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베이징의 봄을 느끼게 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 1980년 4월 21일 오후 2시 반, 야마모토 시니치를 비롯한 제5차 중국 방문단 일행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시니치가 회장을 사임한 뒤 처음으로 나선 해외 방문이었다. 시니치는 지금까지 민간 교류를 통해 구축한 중일 우호라는 금의 다리를 더 한층 견고히 다지고 21세기를 향해 평화의 대도를 넓히겠다는 결의에 불탔다. 순핑황 중일우호협회 부회장이 공항에서 시니치를 일행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베이징은 최근 2, 3일간 항진만장이었습니다. 항진만장은 강한 바람이 불어 누런 흙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오늘은 봄 날씨 같고 하늘도 파랗습니다. 대자연도 선생님의 중국 방문을 축복하는 듯 합니다. 이번 중일우호협회가 보내온 초청장에는 꽃이 피는 온화한 계절인 봄에 일행을 맞이하고 싶다고 쓰여 있었는데 정말로 그 말처럼 날씨가 맑았다. 신이치는 그 순간 일본 내에서 하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떠올렸다. 종문의 젊은 승려들은 이상하리만큼 학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야말로 항진만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 없다. 이것을 이겨내면 오늘의 푸른 하늘처럼 광선육보의 희망찬 미래가 틀림없이 열릴 것이다. 안내를 받아 공항의 귀빈실로 들어가자 커다란 폭포를 수놓은 자수화가 걸려 있었다. 이 폭포는 황하 중류에 있는 커다란 폭포인데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용문 폭포가 있다. 이 폭포를 오른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고사에서 등용문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어서에도 용문은 불도 수행을 할 때 성불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비유로 인용되어 있다. 스니치 일행은 경류를 몇 번이고 타고 남은 창가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폭포를 수놓은 자수아를 바라보았다. 이튿날 4월 22일 오전, 신이치를 비롯한 중국 방문단 일행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역사박물관에서 저우 언나의 총리전을 감상한 뒤 고 저우 총리의 부인이자 전국 인민대표 대회상 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요직을 맡고 있는 덩잉차오의 초청으로 중난하이에 있는 자택 서화청을 방문했다. 덩잉차오는 해당하와 라일락이 아름답게 핀 정원으로 일행을 안내해 함께 산책했다. 서거한 총리가 외국의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는 응접실에서 신이치는 1시간 반에 걸쳐 간담했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영빈관에서 회견하고 1년 만에 다시 만나 총리와의 추억을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연에서도 저원나이의 삶이 화제가 되었다. 덩잉차오가 총리의 유고를 비행기에서 뿌린 일을 말했다. 감동적인 일화였다. 젊은 날에 저우 동지와 저는 생애 인민을 위해 봉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훗날 우리는 죽은 뒤에도 그 맹세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유고를 보존하지 말자고 서로 말했습니다. 유고를 보존하려면 사당과 같은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 장소와 노동력도 필요하다. 그것은 인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다. 하지만 대지에 뿌리면 비료가 되어 조금이라도 인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풍속이나 습관에서 볼 때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행동이었다. 저우동지는 병이 깊어져 간호사가 양쪽 팔을 부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오. 그리고 저우동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당 중앙에 오직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유고를 보존하지 말고 전국에 뿌려주시오라고. 마오쩌둥 주석과 당 중앙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저우 동지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민을 위해 철저히 봉사한 저우 언나이를 상징하는 일화이다. 의지는 실행해야 진정한 의지가 되고 끝까지 관철해야 진정한 신념이 된다. 이날 오후 베이징 대학교를 방문한 신이치 일행은 지센린 부총장의 환영을 받았다. 교내 임호헌에서 소카대학교와 학술 교류를 맺는 의정서를 조인했는데 이때 베이징 대학교가 신이치에 대한 명예교수 칭호 수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이치는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날을 기념해 새로운 민중상을 찾아서 중국에 관한 나의 한 가지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중국을 신이 없는 문명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신화와 결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신이치는 강연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마천의 흉노의 프로가 된 무장 이릉을 변호하다 무죄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궁형에 처해졌을 때 천도는 옳은가 그른가라는 물음을 던진 일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자기 몸에 닥친 비극이라는 개별성은 차치하더라도 천도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사마천의 삶은 개별을 통해 부편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 문명의 저류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논했다. 그에 비해 19세기 말까지 서양 문명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이자 보편적 존재인 신의 섭리에 대한 시비를 인간의 측면에서 따지기보다는 신이라는 보편을 통해 개별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컨대 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이나 자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프리즘을 역사와 전통이 다른 민족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강제성을 띠게 되고 결국 침략적이고 배척적인 식민지주의가 신이라는 베일을 쓰고 제멋대로 판치게 되고 맙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이치는 현실 자체에 눈을 돌려 보편적인 법칙성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는 그런 전통이 있고 토인비 박사도 중국 사람들의 역사에서 세계 정신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보편주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민중, 서민의 군상이 탄생하기를 기대했다. 시니치는 중국이 가진 커다란 힘을 확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 우호의 촉진과 아시아의 안정을 바라며 중국을 거듭 방문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스촨 대학교에 도서를 증정했다. 당초 스촨성 청도에 있는 스촨 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아 베이징 대학교에서 그 도서 증정식을 실시했다. 신이치가 스촨대학교 두엉커 부총장에게 천권에 해당하는 도서 목록과 함께 서적 일부를 증정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로써 교육과 문화교류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되었다. 23일 오전에는 숙소인 베이징 호텔에서 둔학문 연구소의 창수홍 소장 부부와 회담했다. 둔학미술과 실크로드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창 소장은 76살이었다. 제5기 전국 인민대표 대회 대표이기도 하다. 회담 하루 전에 서독에서 막 귀국한 창 소장은 여정의 피로도 보이지 않고 회담에 나섰다. 신이치가 먼저 창 소장에게 둔학 연구에 몰입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흥미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창소홍이 23살 때인 1927년 서양화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에 유학했다. 그러다 파리에서 둔항에 관한 사진집을 보고 훌륭한 예술성에 경탄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때까지도 조국 중국에 있는 둔항에 관해 전혀 몰랐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창소홍은 둔항 예술을 보호하고 연구하여 세계에 소개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는 1936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1943년 염원하던 둔항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선발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37년 동안 도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유적의 보존과 복원 등에 힘썼다. 도낭의 위대한 예술은 천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보를 해외에서 온 탐험가들이 중국 밖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창소홍의 얼굴에는 분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창소홍은 틀림없이 그런 원통한 마음을 정열과 집념으로 바꿔 보호와 연구를 위해 온 힘을 다했으리라. 불여 불굴의 집념이야말로 대업을 성취하는 힘이 된다. 창소홍은 둔항의 막고굴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욕지에 떠있는 외딴 섬이었다. 주변은 모두 사막이었다. 생활용품을 구하려면 약 25km나 떨어진 시내까지 가야 했다. 물론 자동차도 없었다. 흙벽돌로 침상을 쌓아 멍석을 펴고 밀집을 깔았다. 그 위에 포목을 씌워 침대로 사용했다. 만족스럽게 마실 물조차 없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때가 허다했다. 가까운 곳에는 의료시설조차 없어 둘째 딸이 병에 걸린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창송보다 먼저 둔항에 들어와 조사 활동을 하던 화가가 이곳을 떠날 때 둔항에서의 생활은 마치 무기징역 같았다고 농담을 섞어 말했다. 하지만 창송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고대 불교 문명이 가득한 이 드넓은 벌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각오한 사람은 강하다. 갓난 신고,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의 폭풍우 속에 돌진하겠다고 결의해야 비로소 초심을 관철할 수 있고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 또 그것이 불법자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니치렌 대성이는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오랫동안 사막에 묻혀있던 막고굴은 모래바람의 침식작용에 그대로 방치된 결과 붕괴되고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속에서 석굴 안에 있는 벽화나 불상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했다. 먼저 바람을 막고 모래가 흘러들지 않도록 나무를 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 까마득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된 작업이었다. 하지만 창소홍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드디어 둔항 문물 연구소는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이날 신이치와 창소홍은 활기찬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92년까지 7차례에 걸쳐 회담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에는 지금까지 교환한 의견을 정리해 대담집 둔항의 광채, 미와 인생을 말한다를 발간했다.